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환 환전 업무예요. 예를 들어서 환전 업무가 굉장히 현장직에서는 이제 프론트에서 하고 캐셔가 한다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전상이라고 하면 외국인의 여행자를 위해서 한국 공항 관광지에 설치된 환전상 업무 취급 점포, 은행 같은 걸 말하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자, 그렇죠? 정부 투자기관에서 관광사업을 영위한 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사업을 촉진한다고 필요한 인정하는 자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조건 세 가지는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법적인 거는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시고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좀 아셔야 돼요. 환전상 인가하려면 일단 한국은행이나 지점에서 해서 이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 담당자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시험 합격후 환전원 신고 필증, 즉 이 환전 그냥 보면은 이 보통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이제 하죠. 업무를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그러면 그 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사설 환전소가 있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명동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 뭐 제가 뭐 특정한 환전 뭐 상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명동의 경우에는 명동 쪽 가면 여기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워낙 중국 그 관광객들도 많고 그 빈번하고 그게 많아서 그런지 여기가 일본 관광객도 어떻게 가이드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중국 대사관 있는 쪽 이쪽에서 환전 수수료가 좀 저렴한가 봅니다. 저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사설 동대문도 그렇고 관광객이 많은. 근데 이제 보통 한 10시, 8시에서 한 10시 이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호텔인데 수수료율이 아무래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이게 5, 6% 정도 되고요. 일단 보통 호텔은 8%. 그리고 굉장히 왜 이렇게 비싸냐? 8% 수수료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92원만 준다는 거잖아요. 8원을 이제 호텔에서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호텔은 24시간 운영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리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라. 이제 이러면 대부분 환전을 하세요. 이게 꽤 많다. 특히 금, 토, 일 같이 은행 문이 닫고 당장 돈이 필요한데 없는 경우. 그래서 환전 업무가 굉장히 부수입으로 큽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래서 주거래 환정상을 지급합니다. 그 외환은행에서. 그리고 외국환을 매입하죠. 호텔 프론트 캐셔가 이제 매입을 하면 이 장부를 적어요. 이게 보면은 환전상 인가가 한국은행이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를 두 번, 내부 감사는 이제 격리과에서 이 프론트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이 원장 적습니다. 이 환정한 거래를 내역을 다 적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객실 손님들 위주로만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객실 손님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친구인데 바꿔주는데 이제 객실 이게 한마디로 번호를 찍게 돼 있죠. 뭐냐 1200기로. 그래서 환전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외부 고객에게는 안 해줍니다. 호텔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외국환을 매도합니다. 외환은행이나 외환은행에 발행하고 매입증명서 이걸 수정해서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환전 장부에다 잘 해야 돼요. 이게 프론트 캐셔가 하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얼마 들어왔다 그날 데일리 이제 마감하면 아침 새벽조가 와서 그날 이제 시제금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현금은 최소한만 가져야죠. 호텔에 뭐 현금 많으면 위험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시제금만 갖고 있고 왜냐면 이제 손님께서 달러나 옌이나 위안화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거슬려 줘야 되니까 그 돈만 이제 최소한 갖고 있고 대부분은 신용카드 전표하고 이런 것들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나이트 오디터가 다 검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넘깁니다. 경리과에다가. 그래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외환은행 본 지점에서 이제 이걸 매입한 거를 갖다 주면 경리과 직원이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 없으면 환전상 수수료 및 환차손, 환차입, 환차손, 그쵸?
환전을 해가지고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세무서에서 2월 초에 신고를 한다. 이익을 봤으면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환전상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한 은행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도 외국한 거래 법령에 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환전 업무를 취급하는 이걸 환전 영업자, 환전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왜 은행 업무가 오후 4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나 환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외국 화폐나 이 트래블러스 책이라고 하죠.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수표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일련 번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이율이 셉니다. 근데 바꿔주는 데가 환전상이나 은행밖에 없어요. 그럼 물론 호텔에서도 환전상이기 때문에 호텔 프론트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 여행을 갈 때도 현금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요. 신용카드는 하나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많이 떼죠. 아무래도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말 그대로 신용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달 말일에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난 당하면 국내하고 달리 해외에서 그걸 임의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는 하나 정도는 비자나 마스터나 이런 식으로 되는 카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갔는데 트래블러 책을 안 바꿔주거나 주변에 환전상이 없거나 이러면은 현금화를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비상용으로 갖고 있고 여권하고 같이 꼭 잘 보관해 두고 잊어버리지 않게 웬만하면 꺼내면 안 되고 현금하고 여행자 수표인데 여행자 수표가 보통 이제 환전할 때 3분의 2 정도, 만약 3분의 1은 현금이라면 그렇게 예를 들어 300만 원 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행자 수표를 꼭 하자. 왜냐면 어차피 환전을 하면은 수수료 떼고 그래서 손해를 봐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면 여행자 수표는 수수료로 떼는 게 좀 덜하니까 그만큼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환전 영업자한테 가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두 번 뛰는 걸 수밖에 없어요. 환전상에서 가면 외국 화폐나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죠. 외국한 은행에다가 그러면 이제 원화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국한 은행에서는 이걸 읽냐 여기서 또 수수료를 떼서 이쪽에다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게 자체가 여러분들도 실제 하지만 달러 원래 진짜 나오는 가격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수령하는 금액하고 틀리는 게 다 핸들링 차지가 붙는다. 즉 수수료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환전상의 개념은요. 환전 영업자의 업무 수칙이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야 되죠. 인허가예요. 허가 제도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환율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보통 이게 하루에 2번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전 고시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10시에 했던 것 같고 오후 2시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번 공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전날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10시에 이제 보통 9시에 이제 은행 문이 열죠. 그러면 그 전날 거에다가 이제 반영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2시에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은행 거를 보고 주거래 은행 우리가 환전을 하는 나중에 이제 외국환을 매입해 가지고 아니면 여행자 수표 매각해서 입금 처리를 해 가지고 원화를 받는 그 주거래 은행 거기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수수료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 맞춰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은행이 우리가 만약 8%다 그러면은 은행이 원래 자체가 4%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로 거기다 이제 4%를 적용해 가지고 적용을 8%를 적용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싸요. 호텔에서 환전은 그래서 최소화만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만약 외국을 나가실 때라도 은행에서 특히 특급 호텔만 갖고 있죠. 그래서 인허가를 그렇기 때문에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은 부수입으로도 많이 이게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제 기억은 한 2, 300만 원 정도는 마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금토일 때문에. 그쵸? 금요일에 정말 환전만 1시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미리미리 여러분 외국 나가도 필요한 돈은 환전해 놓는 게 좋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범죄자의 표적이 된다. 가장 좋은 거는 트래블러 책을 3분의 2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국내인과 외국인을 막내하고 외국한 거래법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객실 손님, 왜? 신분이 명확하고 외국한 같은 경우 위조가 있을 수 있어요. 달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달러도 뭐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국제 이제 표준 기축 통화다 보니까 색깔이 다 똑같죠. 크기도 똑같고 안에 그림만 틀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위안화도 그렇고요. 많이 쓰는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수대에 이 위조 지폐 감별기로 항상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대를 보통 한 2년마다 바꾸긴 합니다. 호텔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래서 위조나 변조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외환은행이나 관할세관에 조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전 영업자를 분류하면 환전상은 외국한 은행이 있죠. 보통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다 하죠. 신한이든 뭐 하나든. 근데 이제 취급하는 게 달러나 위안화나 유로나 뭐 싱가포르 달러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특수한 환전은 이제 외환은행에서 많이 하죠. 말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만 호텔에서는 뭐 많으면 8개 합해 아니면 보통은 4, 5개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한 업무 중개를 전파하고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가 나야 됩니다. 기재부에. 금융기관 한전상 한국은행 총재에게 환전후 취급 금융기관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기관 한전상. 이거 금융기관은 이제 뭐 여러분 은행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 비금융 한전상이 바로 여러분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인 여행자 대상 거래 기업체 이거 한국은행 총재의 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하는 장부를 정리하셔야 된다 이거죠. 환전 수수료를 징수하고 출장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환전사의 설치 목적은 외국인 여행자의 환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능한 갖고 왔으면 그거를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한의 조기 집중을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적 같은 경우는 기억하세요. 사지선 대응을 내기 딱 좋죠. 그리고 외국한 매입이 있는데 원화 대가 매입, 일부 환전 매입, 교환 매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 안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한 매입률에 따라서 있고 환전은 평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은 24시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야간 할 때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는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는 뭐냐면 프론트 직원 하나 이제 캐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캐셔링 업무 자체가 이게 이쪽 옛날에 경리과 소속이고 이쪽 분이 아예 이제 프론트 업무를 모르는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됐거든요. 소속이 틀려서. 근데 지금은 뭐 다 통합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죠. 왜? 원스톱 서비스. 왜? 이쪽으로 와도 체크인 체크아웃이 되고 이쪽에서 와서 환전이다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요즘에는 멀티플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24시간 하는 경향이 많다. 왜? 이게 또 금토일은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렇죠? 손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그쵸? 그래도 한 1, 200, 뭐 한 달이면 벌써 한 1,000만 원이 넘는 마진이 남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건 바보죠. 그래서 환전 시 한국은행이 지정한 외국한 매각 증 신청서와 외국한 매입 증명서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항상 줘야 돼요. 그리고 외국한 매입 증명서는 재환전 시 필요하니까 출국 시까지 소지하십시오. 왜? 만약 이거 하다가 재환전 달라 그러면 더 올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환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전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재환전, re-exchange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환전이라고 하면 비거주자가 입국하여 외국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사용하고 남은 원화 잔액을 다 출국 시 다시 외화로 환전하는 게 재환전 신청서인데 대부분은 호텔은 이게 이제 나름대로 라이센스가 있어서 재환전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손해를 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취급하고 이제 거기는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재환전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 TC, 트래블러스 책, 여행자 수표입니다. 그래서 환전 절차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고객이 트래블 책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화가 그리고 트래블 책 종류, 외화는 뭐 달러나 유로, 뭐 대부분은 그렇죠. 트래블 책이 나오는 데가 금액을 확인하셔야죠. 그 다음에 위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행자 입장이라 그러면 이 일련 번호를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패스포트 뒤에 이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적어놨어요. 뭐 많아봤자 뭐 이게 뭐 100불이라면 뭐 20장 정도? 2,000불 정도 가져간다. 한 200만 원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유럽 여행 갈 때도. 1년 번호. 그래서 만약 하나 쓸 때마다 지우고 만약 없어지면 분실 같은 거 하게 되면 요거 신고를 하면은 못 쓰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게 패스포트랑 같이 검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TC의 경우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보다 더 안전한 거죠. 뭐에 현장에서 서명 여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해놓고 돈 보면 여러분 담당자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용 여부, 서명 일치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죠. 보통 이쪽 한번, 이쪽 한번, 그리고 뒤에 적는 것도 있어요. 보통 마치 수표할 때 우리가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적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은 TC 같은 경우에는 객실 번호나 객실 손님이 있는 환전 그 하면 객실 번호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여권 번호를 아니고 객실 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고 뒤에 객실 번호 뭐 1501호 그리고 서명 이렇게 하고 이걸로 가름하기도 합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면 1501호에 우리가 여권 복사를 해 놓는 게 있거나 번호가 있으면 그 출력해서 뒤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패스포트 다 입력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명 여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원본. 그래서 원본은 우리가 갖고 이제 우리가 서명까지 담당자 서명이 있는 거를 이 외국한 매각 받은 거를 영수증을 드려야 됩니다. 손님한테. 그래서 외국한 매각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해요. 그래서 일자, 외화 금액, 그 다음에 오늘 레이트 이거는 이제 찍혀서 나와야죠. 워낙 그에 기미해서 그 시간과 취급자명을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패스포트 넘버 아니면 룸 넘버, 그쵸? 제가 그랬죠? 룸 넘버를 기입해서 서명을 받아라. 그래서 동시 기입을 보통 해달라 하는데 그 패스포트 넘버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받습니다. 이제 여행할 때 손님한테 패스포트 넘버를 적게끔 하기도 하고 그냥 대표로 한 명만 뭐예요? 여권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거든요. 부분을 사본을 붙여놔요. 그럼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대신 그래서 룸 넘버만 기록해도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하셔야죠. 이게 패스포트 넘버가 있는지. 룸 넘버만 있으면 안 됩니다. 패스포트 넘버랑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본에 보니까 사본에 있다. 패스포트 넘버가 적혀 있고 기록이 다 전산 PMS 시스템에 있다. 그럴 때는 룸 넘버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적으면 돼요. 패스포트 넘버. 그래서 외국한 매입 증명서나 한화 금액을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반드시 증명서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한화 금액과 확인을 하고 손님이 오케이 하면은 드리는 거죠. 환전 증명서는 호텔 보관용, 그러니까 환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되게 옛날 거네요. 조은행이 나오는 거 보니까 99년도 거네요. 그래서 환전 증명서 관리 대장을 이렇게 원래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은행에도 나온 거를 이렇게 다 적었어요. 환전할 때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산화를 다 해서 전산화 이걸 맡겨놓고 이제 이게 자동으로 요 정보를 적게끔 한국은행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요즘엔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EDI라고 그러죠. 요즘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EDI에다가 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PMS에다가 애즈온으로 이 환전 증명서 발급 대장을 해서 출력이 나와요. 그러면 서명 받고 요 EDI를 쏴주고, 그쵸?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EDI 쏜 거를 바탕으로 이 증명서를 우리 원본을 갖고 있다가 격리과에서 은행에다가 제출할 때 이거랑 대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2015년 정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 환전 절차 및 유의사항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머니 디텍트 마커라고 해가지고요. 이 돈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서 이렇게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쫙 긁어봐요, 저희가. 그렇지만 사실 위조 감별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번 긁어보고 우리가 합니다. 특히 언제 100불, 그쵸? 큰 단위. 1불짜리는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100불, 100위안, 그쵸? 이상하게 달러하고 위안화가 희한하게 많아요. 위조가. 그래서 지폐에 1, 2cm 그거 색깔로 위패를 식별하는데 식별 방향이 노란색이나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나오면, 그리고 흑갈색이나 검정이면 위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폐는 노란색은 입상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지폐 손상이 없고요. 알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그래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긋는 거를. 근데 여기 보시면 식별 가능통하고 불능이 있어요. 기존의 위패가 미화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고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생긴 거 저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바뀌었었습니다. 2014년도에 바꿨었어요. 한 4, 5년 만에 바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왜 이 감별기를 많이 쓰는 게 이제 예식장 같은 데서도 본인들이 이제 이런 개수대가 있는 거 있지만 아주 조그만 거만 있고요. 이제 대량으로 현금을 받거나, 보통은 왜냐면 연회장, 결혼식장을 하시면 뭐가 나와요? 축의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신라는 조선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억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결혼식 하는 데만. 그러면 그 축의금 받고, 왜냐면 그렇겠죠. 보통 식대비가 10에서 15만 원? 15만 원이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객이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준비하고 그러면 벌써,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돈으로 여기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매출을 1억을 잡는 거지 여러분 돈이 1억 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1억, 왜냐면 고객들이 커피숍에서 대기해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 보통은 이제 결혼식 한번 이렇게 딱 하면 호텔에서 매출을 보통은 1억 정도를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급 호텔, 특히 5성 호텔 정도 되면. 그래서 이렇게 위패 감별기로 감별을 한다. 그리고 exchange rate, 이 영어로도 공부 많이 하셨겠죠? 환율입니다. 환이라는 건 외국 돈이란 뜻이죠. 그래서 채권, 채무, 결제, 자금 이동, 현금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금융기관 중개로 실행하는 방법 수단을 이제 외국환, 환이라고 하고, 특징은 세계 각국에서 통상 타국과 다른 통화가 통용되어 있고 환 결제 구조가 다른데,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들어봤죠? 그게 달러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할 때 손님들이, 특히 일본 손님들이 많이 컴플레인을 하세요. 아니 왜 엔화로 안 하고 이렇게 달러로 해주면 엔화로 나올 수 없냐. 그런데 그러면 저는 설명합니다. 일단은 기축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달러로 모든 게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래 왜 엔으로 안 바꿔주냐? 그건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인데, 일본이 N이 기축통화가 되면 된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지금 또 3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다음 위안화인데, 지금, 그쵸? 어찌됐든, 유로까지. 이렇게가 4대 통화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엔화로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다 우리나라 달러로. 그래서 두 번 띄는 거예요. 그 신용카드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영어로. 그래서 프론트가 피곤하긴 한데, 손님들이 막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봐봐요. 이게 가가지고도, 일본 가셔가지고 나중에 컴플레인 또 오시거든요.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면 경리과에서는 자기네들도 아는데, 이제 일본어나 영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또 프론트로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저게 잘 처리를 해주는 게 좋죠. 뭐냐면, 이게 신용카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게 사기서 아세요? 딱 하면 신용카드 결제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비자나 마스터나 뭐 이렇게 뭐 BC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랑 이제 이분이 일본에서 오셨으면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하고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비자 마스터 같이 쓰는 거 결제하면 이분이 이제 어떤 통장, 그죠? 뭐 JBC나 JCB인가? 그럴 거예요. 막 그 카드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하지만 거기에 보면 달러로 그날 환율로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10불 이렇게 만약 12만 원이면 근데 이제 가가지고 왜 달러로 하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세요. 특히 비즈니스 보이는 분들이 더 그러세요. 왜냐면 나중에 본인이 계산하고 이게 벅하면 뭔지 모르는데 본인이 계산해서 나중에 청구를 회사에 할 때 이 차이가 있어 환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왜 N으로 하면 명확하게 청구하고 N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늠이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달러로 뭐든지 돼요. 달러로 갔다가 달러로 여기서 이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날 환율이랑 환저 수수료 또 핸들링 차지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여기서는 카드사에서 한번 타고요. 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카드사에서 한번 먹고 수수료를 여기서는 또 은행에서 요 일본 은행에 청구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환전 기준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3월 1일 날 신용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3월 30일 날 이제 청구가 되겠죠. 이때 막 물가가 오르고 난리가 나면 손해 엄청 보는 거죠. 나는 12만 원 하고 110불 아치 섰는데 130불 뭐 그쵸? 어치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기서 한번 또 수수료 먹죠.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요. 또 여기서도 먹죠. 그러니까 3번 뛰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컴플레인 하시죠. 그러면 일본이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미국을 부시고 엔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을 못했죠. 그냥 일본이 미국이 이건데 이건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깨갱하시고 가세요. 그렇죠? 저 어떻게 해요? 호텔에서 뭐 안 해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시장 평균 환율입니다. 시장 평균은 달러화 시장 평균 환율의 결정입니다. 금융 결정의 외환 중개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B 은행에 100만 달러, 그 다음에 CD 은행 50만 달러, 150달러네요. 시장 평균 환율을 산출하면 요거 690, 693이네요.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50만, 요거 여기 은행마다 조금 차이 있잖아요. 690일 이렇게 산출한다. 그냥 시장 평균 환율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아시고요. 그렇죠? 1달러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145엔이면 1달러가 또 한국에서 688원이다. 그러면은 봐봐요. 1달러 다 달러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요걸 갖고 하면 되죠. 688, 145. 그래서 이게 시장 평균 환율입니다. 다 기준이 뭐예요? 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좀 알아야 돼. 이게 브렌트 우드 체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금을 갖고 이제 거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1kg, 1g, 1kg, 1g이겠죠. 뭐 이거 갖고 이제 기준이 금이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됐어요? 최강대국으로 미국이 등장하면서 세계 기축통화가 그쵸? 자본주의의 상징이 미국이 되면서 달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정 적자도 많고 심한데 얘네는 보통 보면 양적 완화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을 막 찍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찍을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어요. 이게 세계적인 돈이니까 이게 유통되는 거니까 돈을 사실 그렇게 막 찍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달러가 이제 세계의 기축통화, 전 세계가 다 쓰는, 물론 4대 통화가 있지만, 위안화, 뭐, 유로, 그쵸? 유로가 사실 미국 달러보다 더 가치가 높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yen, 그쵸? 이런 4대 통화가 있지만서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반박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스트레스 너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본 분들께서 왜 N으로 안 하냐? 이게 약간 특히 한국 와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한국 와서 왜 N으로 안 되는지를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나마 영어로는 제가 설명이 돼서 그걸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세요. 그러면 뭐 이거 갖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왜 N으로 안 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서비스 마인드가 안 돼 있고 이런 걸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유도했죠. 그러면은 일본이 세계 1위가 되고
그쵸? 미국을 정복하면 된다. 이제 전 세계 1위가 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환율이다. 전신한 매도 매입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wired라는 말을 하죠. wire. 그쵸? 이게 뭐냐면 이제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전신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우리 인터넷 거래, 인터넷 뱅킹에서 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ired 하기도 하지만 transmitted라고 하죠. transmitted.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US 달러는 시장 평균 환율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장 평균 환율의 0.4% 이적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찰 매도 매입률. 그래서 US 달러는 시장 평균 환율의 1.5%이 정도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리과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냥 엑셀에다가 우리 저번에 경영 분석할 때 엑셀 파일 제가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파일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나와요. 근데 아시긴 아셔야죠.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은 해드려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고 프론트에 캐셔로 가셨다가 아니면 시그널 회식 계시다가 당연히 이런 업무를 아시면 격리부서로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순환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이 되시면. 그렇죠? 보통 전산에게 2급 정도 취득하시면 나중에 프론트 업무나 아니면 캐셔링 업무를 담당을 하셨다가 격리 쪽으로 빠지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면 좋죠. 나중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래도 저 보통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제가 파운드를 깜빡했네요. 파운드도 이렇게 보통 홍콩 달러도 많이 우리가 싱가포르 달러도 체크하고 보통 6개 정도 하는 6, 7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거라 위안화가 없네요. 그래서 호텔 환율은 환전원은 정부 지정 통화의 당일 환율 거래, 그쵸? 그래서 거래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서 이를 고객에게 고시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10시하고 2시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고시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전산 PMS에다가 바꿔주셔야 됩니다.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를 적용해서 환전하며 환전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게 됐다. 그렇죠. 이게 100분의 1 범위.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 환율은 호텔 현찰 매입률은 은행 현찰 매입률에다가 빼기 전신한 매도율의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호텔의 주합 그러니까 뭐 동전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율에다가 여기 빼주는 거죠. 이렇게 기준 환율의 0.1 전신한 매도율의 0.01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다 어차피 요즘에 기계화를 이게 집어넣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시험에 내면 저를 엄청 미워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냅니다. 낸 사람도 이상한 거고 중요한 거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연습을 한번 좀 해보시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잘 갖고 계셨다가 그런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한번 싹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환율 구조는 기준 환율이 있고 외국한 매매율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랑 같이 하는 게 국무회의잖아요.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기재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준 환율을. 현재 1원으로 되어 있고 환율의 평가 절상 한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외국한 매매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은행 간 매매율, 외국한 은행 간 매매율을 말하는 거고 한국은행 집중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국제통화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복수통화군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중률이라는 게 집중 기준일과 집중 매매율로 구분이 됩니다. 집중률은 기준 있고 그리고 매매, 그렇죠. 그래서 국제연합 그런 유엔의 국제금융기관의 출자 등 정부와 거래 시에 사용하는 게 한국은행 집중요금이고요. 우리가 아는 게 대고객 매매율이죠.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외국환 거래시 통용되는 그 유리입니다. 당사와 관련된 유리이며 한국은행에서 매일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고시를 한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거래은행에서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거에다가 일정한 어떤 마진을 포함해서 수수료 핸들링 차지를 포함해서 그 은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은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의 종류입니다. 전신한 매매율, 그 다음에 일납출구 환어음 매매율 이런 게 있다. 재정 기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기존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화의 환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률 이 용어는 아셔야 되는데 기준율과 이 크로스 레이트 있죠? 거기서 산출되는 자국 통화와 제3 통화국 간의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달러로 보는 거죠. 기축통화니까. 그런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외국 가가지고 정말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일단은 그 5대, 뭐 4대 이런 통화가 아니어서 그래요. 유통되는 게 한국 돈이. 그래서 달러로 갖고 가셔야지 외국의 은행이나 여행을 가실 때도 한국 돈을 갖고 가시면 거기서 이제 만약 한국 돈을 바꾸시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 달러나 유럽을 가시면 이제 유로를 갖고 이거 영어로는 유로인데 이제 외국 분들은 에우로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요 대상이 유럽 만약 여행 가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나라 돈하고 환율하고가 크로스 레이트인데 여기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을 가셨어요. 독일에서의 지금 한국 돈하고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크로스 레이트예요. 그게 이제 유로를 갖고 유로를 쓰는 데는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자국 통화하고 유로면 그냥 유로로 바꿔 가시는 게 낫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로를 안 쓰는 게 이제 파운드는 계속 그전에도 유로를 안 쓰고 파운드를 썼으니까 파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준 환율을 유로로 가져갔으면 유로하고 파운드하고 또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환율을 하니까 결국 아까 신용카드랑 똑같이 두 번 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씩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고객 이동 통화 교환은 이 재정률이라는 걸 아셔야겠죠? 산출해서 거래 성격에 따라 매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국 원화는 대부분 그쵸? 미국 달러를 US 달러. 이게 달러도 그냥 달러라고 하시면 돼요. USD 이렇게 하셔요. US 달러. 이게 기준인 거죠. 왜 싱가포르 달러도 있고, 그쵸? 홍콩도 달러를 쓰거든요. 그래서 기준 환율입니다. 요거 갖고. 그러면 재정 환율이랑 뭐냐면, 자, 영국 파운드가 왔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랑 이제 봤을 때 우리랑 요 제3국의 통화를 비교하는 게 재정 환율인데 미국 달러하고 영국 파운드하는 교차 환율이고요. 이제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가율이 있어요. exchange rate는. 그래서 커미션 이거죠. 그건 뭐냐면 은행의 자금 부담에 따른 이자. 즉 여러분 은행은요 합법적인 사채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제1금융, 2금융, 이제 뭐 저축은행 같은 게 2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아시네. 1금융. 그래 우리가 아는 주요 거래하는데 우리 월급 통장 받고 그러면 이쪽은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제 이윤이 뭐예요? 예대 마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저축이나 적금을 넣으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왜 현재의 소비를 우리가 희생을 하고 지금 나중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 이렇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주는 거예요. 장기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단기간에 은행은 뭐예요? 이걸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보통 뭐예요? 7%, 8%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3% 정도 맞는 거죠. 이게 뭐 100만 원이면은 3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이게 100억이면
목을 그냥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대 마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허락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해져 있죠. 1금융하고만 신용도가 높아야지 1금융하고만 이 대출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7에서 한 20%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신용도에 따라서 엄청난 그 이윤이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제 그냥 그쵸? 뭐라고 말 안 하겠어요. 무슨 캐시 뭐 이런 데를 가시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이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지키지만 벌써 뭐 35%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일수 찍는다고 뭐 여러분 여기 뭐 길 가다 보면 지하철에 막 떠 있는데 일수라는 건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 거죠. 여기에 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망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깐 어디 하다가 그랬지? 익스체인지 커미션. 그래서 은행의 자금 부담에 따른 이자를 항상 받게 된다 이거죠. 거기에 받은 수수료로 우편 기간에 대한 금리입니다. 캐시의 경우에는 매매 시에는 제외가 돼요. 그렇지만 외화 예금 계정에는 입금 시 이 TT 매매율로 적용하고 환가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산출 방법이 있어요. 금액에다가 연 환가료를 곱해요. 그 다음에 표준 우편 일수 한 13일 정도 됩니다. 거기다 어음 기간을 더해요. 거기서 360을 나누어 가지고 장부가 이걸 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환가료는 대체율은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외국환을 수치에 지급할 때 외국환 매매를 수반하지 않고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수수료를 대체료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만 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차 손익의 결정입니다. 환차 손익. 그 다음에 호텔 매입 화폐가 있고 호텔 매도 화폐가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복잡하지가 않은데 환차 손익 결정은요. 호텔의 프런트 캐셔에서는 전일 입력된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외화 환율 환가액이 산출이 돼요.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매도할 때는 호텔 프런트 캐셔에서는 전일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외화에 금일에 은행 환율이 입력되면 매도되는 환가액이 산출됩니다. 손익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환차 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텔에서 매입해 돈 주는 것보다 호텔에서 매도하는 화폐가 많으면 그쵸? 그 금액이 크면 이익 본 거잖아요. 반대면 손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 환전 영업자의 결산 업무는 우리가 항상 환전 장부를 비치하고 환전은 이제 우리가 3교대를 하잖아요. 저기 프론트는 시프트가 딱 끝에 1시프트, 데이 시프트 보통 중간을 스윙 시프트라고 해요. 마지막에 나이 시프트가 있는데 그게 시프트마다 끝나면 화폐 종류별 금액, 건수, 매입 금액들을 산출해서 외국통화 교환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외국환 매각 신청서 및 외국환을 정확히 제너럴 캐셔, 즉 격리과죠. 거기에 입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통화 교환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달러는 얼마 들어왔고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절차는 결산 업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귀중품 보관인데요. 시간이 꽤 됐네요.